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년이 된 올해 67살 김선영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집은 너무 조용해졌고 밤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타지에 있고 문득문득 이 집에 저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괜히 숨이 막히듯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새벽마다 반려견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걷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마음 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시작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저는 매일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섭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이제 1년. 처음엔 잠을 못 이뤄서 나갔던 새벽 산책이 이젠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렸죠. 복실아, 가자.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옵니다. 남편이 데려온 지 5년 된 반려견이었어요. 이제 이 녀석만이 제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시간의 공원은 항상 이랬습니다.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아무도 저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복실이는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어차피 집에 돌아가 봤자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컹! 복실이가 갑자기 줄을 확 잡아당기더니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저는 깜짝 놀라 줄을 붙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원래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달려가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 옆에 얌전히 붙어서 걷는 녀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분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어요. 회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이러질 않는데. 저는 황급히 복실이를 끌어당기려 했죠. 그런데 그분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습니다. 걔들이 사람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그분은 복실이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말티즈네요. 5살쯤 됐나요? 네. 정확히 5살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키웠거든요. 이 정도면 털 색깔이나 눈빛만 봐도 대충 나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키웠다는 과거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키운다는 뜻이겠죠. 저는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스쳐 지나가고 공기만 흐를 뿐이었죠. 복실이는 그분 무릎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평소엔 낯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굴지 않는 녀석인데 오늘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왠지 제 마음속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잠 못 드는 밤, 혼자 있기 싫은 새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시간. 모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였죠. 저도 그래요. 저는 그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잠시 저를 바라봤을 뿐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 감정.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정 말이에요. 복실이는 그 사이 그 사람 옆에 완전히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요. 이 녀석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복실이요.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약간 메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복 많이 받으라고 지으셨나 봐요. 네, 그랬대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 사람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복실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죠. 뒤돌아 걸어가는데 왠지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그 사람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복실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넌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저는 복실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만 흔들며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투, 그 눈빛, 그리고 복실이가 보였던 반응까지 모든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일 아침이 이랬어요. 해는 뜨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렇게 조용했는데 오늘따라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그분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고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안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어제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낸 것 같아서 왠지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가자. 결국 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어제 우연히 마주친 거였을 텐데 오늘도 같은 시간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공원 입구를 지나 산책로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제 그 벤치,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똑같은 회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커피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설마 기다리신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그분도 저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갔어요. 복실이는 벌써 그분한테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2개 샀어요. 그분이 커피 한 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복실이가 그분 옆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혼자 2개 못 마시잖아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결국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캔을 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어제 말씀드렸나요? 아내 먼저 보냈다고. 네. 말씀하셨죠. 아내 먼저 보내고 나니까 이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앉아 계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을 1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이셨어요? 기일이. 작년 3월 15일이요. 그러면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며칠을 세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쯤 있으면 기일이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바로 날짜를 계산해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셨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기일 때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장례 치르실 때 비용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그래도 보험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러셨구나. 어느 보험회사세요? 하나생명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거기였어요. 서류 처리하는 거 진짜 복잡하죠? 네, 맞아요. 정신없을 때 그런 것들까지 챙기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정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장례 치르고 서류 처리하고 보험금 받고 그 모든 과정이 정신없이 지나갔었어요. 그때 돈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죠?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힘든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모르는데 이분은 마치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이분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 반려견 이야기, 그런 가벼운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분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럼 내일도 여기서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도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생각이 왠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장례 비용 많이 들었죠? 그때 돈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죠? 모든 게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는데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통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야.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보다 위로를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처음엔 우연처럼 느껴졌던 만남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항상 커피 2개를 준비해 오셨어요. 나중엔 간단한 과자나 빵도 함께 가져오셨죠. 이거 집에 있길래 그냥 가져왔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산책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10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30분, 40분씩 함께 걸었습니다. 복실이도 이제는 그분을 완전히 따르게 됐어요. 제 옆보다 그분 옆에 더 자주 붙어 있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안 나가야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거예요. 복실아, 오늘은 비 오잖아.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결국 저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금방 다녀오면 되겠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제법 내리고 있었어요. 역시 아무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보였습니다. 그분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벤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 왜 나오셨어요? 비 오는데. 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 오니까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날 기다렸다는 건가? 우산도 안 가져오셨네요. 같이 쓰고 가시죠. 그분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분 옆으로 바짝 붙어 서게 됐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고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복실이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자꾸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복실아, 어디 아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한테 전화했을 텐데 왠지 오늘은 그분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공원에 나가자마자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오늘 좀 이상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어디 볼까요? 그분이 복실이를 살펴봤어요. 발을 만져보고 다리를 천천히 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발톱 쪽이 좀 부은 것 같은데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할까요? 네, 빨리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복실이 아픈데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분은 이미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동물병원에 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분은 계속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접수를 할 때도 그분이 함께 창구 앞에 서 계셨어요. 마치 보호자처럼요. 복실이 김선영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발톱 사이에 작은 상처가 생긴 거였어요. 약 바르고 일주일 정도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요.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분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제 눈치를 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제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택시비는 낼게요.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낼게요. 결국 택시비는 그분이 냈습니다. 집 앞까지 함께 왔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기, 현관 전등이 깜빡이는데요? 네. 아, 맞아요.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위험한데요? 제가 내일 전구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전구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약속했잖아요. 그분은 웃으며 현관까지 올라왔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분이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문고리를 만져봤어요. 이것도 좀 헐거운데요. 드라이버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문고리도 조여줬어요. 이제 됐어요. 혼자 사시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분이 자연스럽게 옆에서 봤어요. 어머, 우유 유통기한 지났네요. 이거 버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계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산책은 하세요? 응, 하지. 요즘 같이 산책하는 분도 생겼고. 네. 누구세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그냥 공원에서 만난 분이야. 남자분이세요? 응.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그냥 조심하세요. 무슨 조심? 그냥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알았어, 괜찮아.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친구 같은 사이인걸.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집이 덜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분은 산책 시간에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집에도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현관 앞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익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혼자 계시면 그런 거 확인하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이건 좀 더 익어야 할 것 같고, 이건 지금 먹기 딱 좋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 구조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고, 장롱이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렀을 때 저는 막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 식사 중이셨네요. 제가 방해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드세요? 네, 늘 혼자 먹죠. 그분이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도 아직 점심 안 먹었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가끔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설거지까지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그분은 이미 싱크대 앞에 서 계셨어요.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분은 제 약 먹는 시간도 챙겨줬어요.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요. 혼자 계시면 이런 거 까먹기 쉬우시잖아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맞춰드릴게요. 핸드폰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그분은 약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줬습니다. 이제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병원 예약을 깜빡했습니다. 어머, 다음 주 화요일이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대신 전화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미 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김선영 환자 예약 변경하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세심한 분이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아이고, 선영 씨. 요즘 남자분 자주 오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재혼 준비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야.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슬금슬금 쳐다봤습니다. 저 나이에 또 시작하네.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아줌마를 만났어요. 선영 씨,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혼자 계신 분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던데요. 특히 보험금 받으신 분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그분이랑 자주 보신다며요? 누가 그래? 동네 아는 분이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소문이 벌써 딸한테까지 간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야. 혼자 사세요? 응, 부인 먼저 보내셨대. 엄마. 딸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돈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그런 분 아니야.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그냥 조심만 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딸이 돈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야. 오히려 주변의 의심이 그분을 더 감싸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오해하는 거야. 나만 그분을 제대로 알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요즘 들어 그분이 있으니 집이 덜 외로웠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했어요. 이게 의존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정했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 사이야. 친구끼리 이렇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외로움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딸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엄마, 돈 조심하세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거의 매일 제 집에 계셨어요. 아침에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머물다 가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그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 가기 싫네요.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그분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혈압약 먹는데 가끔 어지러워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긴 한데. 며칠 전에 집에서 혼자 쓰러질 뻔했어요. 어머, 정말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다행히 금방 정신 차렸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갔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밤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섭죠. 그러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맞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서로 챙겨주며 사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서요. 당신도 혼자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물론 혼인신고 같은 건 우리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서로 부담되잖아요.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자식들도 신경 쓰일 거고.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같이 산다는 게 이 나이에.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밤에 무슨 일 있어도 누군가 있으니까 서로 챙겨주면 안전하고.
혼인신고 안 하니까 부담도 없고 자식들한테도 재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생각해 봤는데 좋아요. 정말요?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서로 챙겨주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대신 혼인신고는 안 하는 걸로요. 당연하죠. 저도 그게 훨씬 편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시던 집은 어떻게 하세요? 아, 작은 전세인데 다음 달이 계약 만료해요. 그럼요. 정리하면 되죠.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증금은 돌려받으시고요. 네, 그건 받아야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어요. 그럼 다행이네. 집도 있으셨고 보증금도 받으시고 며칠 후 그분이 짐을 가져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큰 가방 2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옷이랑 세면도구 정도요. 나머지 짐은요? 계약 끝나면 정리해서 조금씩 가져올게요. 한꺼번에 가져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생각이 깊으신 분이야.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신발장을 열었어요. 이쪽은 제 신발, 저쪽은 당신 신발로 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그분의 신발을 반쪽 공간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다음은 옷장이었어요. 옷은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쪽 절반 쓰세요. 감사합니다. 냉장고도 공간을 나눴습니다. 이쪽은 제 것, 저쪽은 당신 것으로 하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그분이 자연스럽게 서랍도 정리해 줬어요. 부엌 서랍을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통장은 보통 여기 두세요? 네. 그냥 서랍에 넣어둬요. 카드는요? 지갑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잘 보관하셔야 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분이 모든 위치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이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가져오셨어요.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요? 네, 원래 이 정도예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전기세도 많이 나왔네요. 이번 달은 특히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고지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수도세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민망했어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나? 물도 많이 쓰나? 앞으로 조금 아껴 써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혼자 계실 때랑 달라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아이고, 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분이 계속 계시던데. 재혼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야.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재혼은 아닌데 뭐라고 설명하지?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할 말 있어. 네, 뭔데요? 그분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혼은 아니야. 혼인신고 안 해. 그냥 서로 챙겨주며 사는 거야.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 엄마가 좋으시면 됐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내가 왜 자꾸 조심하래? 좋은 분이야. 그냥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알았어.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찜찜했습니다. 왜 자꾸 조심하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딸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은 따로 썼어요. 저는 제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복도 너머로 그분이 계신다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들었어요. 잘한 걸까? 너무 빨리 결정한 건 아닐까? 복도에서 그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소리였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저는 생각을 떨쳐냈어요. 괜찮아. 서로 챙겨주는 거야. 좋은 일이야. 이 나이에 이런 편안함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편안했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일상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약국에서 약을 사려는데 그분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아이고, 어쩌시려고. 괜찮아요. 병원비는 제가 먼저 낼게요. 그분이 먼저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10,000원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까 약값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보내드려야죠. 제 약인데.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첫 이체를 했습니다. 10,000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그분이 마트에 갔다 오더니 말했어요. 카드가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한도 초과인가 봐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제가 현금으로 냈는데 30,000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000원을 이체했어요. 그날 이후로 요청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이거 좀 급한데 50,000원만 보내주세요. 약속이 있어서 급한데 이체 좀 해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해드렸어요. 같이 사는데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매번 1억이 뭐하니까 공과금이랑 관리비는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 돈 쓰는 거 아까워서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앱 설치해 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공과금 앱을 설치하더니 말했어요. 로그인 하려면 통장 정보가 필요한데요. 아, 계좌번호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요.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의심이 없었어요. 관리해 주신다는데 뭐. 이제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가실 때였어요. 카드 좀 빌려주세요. 장 보고 올게요. 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저는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어요. 이제 그런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게 이체를 요청했어요. 절대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폰은 이상한데 당신 폰으로 해주세요. 당신 손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제 폰으로 직접 이체했습니다. 뭔가 부탁하실 때마다 그분은 말했어요.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 말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같이 사는 건데.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10,000원, 30,000원이었는데 어느새 50,000원, 100,000원이 됐어요. 긴급하게 필요한데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그분은 항상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갚으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잔액이 많이 적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줄어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갔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에 이렇게 썼지?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같이 살면 생활비가 많이 들지. 마트비, 식비, 공과금. 이 정도야 당연하지.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통장을 확인했어요. 또 100만 원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요. 2달 만에 2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물어볼까 망설였어요. 혹시 기분 나쁘시면 어떡하지? 같이 사는데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건가?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문제 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보다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서요. 같이 살면 원래 그래요. 혼자 살 때랑 다르죠. 아, 네. 그렇긴 하죠.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세요? 돈 문제로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맞아요. 죄송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는데 섭섭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죄송해요.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너무 빨리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같이 살면 원래 이래. 생활비가 많이 들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분이 뭘 잘못했겠어. 저는 그렇게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제가 사과를 했을까요? 제 돈이 나간 건데 왜 제가 미안해 했을까요?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분이 섭섭해 하셨으니까. 내가 잘못 말을 꺼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보냈어요. 동거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편안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그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친구요. 무슨 친구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예요. 그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어요.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휴대폰을 식탁에 놓을 때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했습니다.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치웠어요. 제가 보기 전에요. 왜 항상 휴대폰을 엎어두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습관이에요. 그분은 그렇게만 말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그분이 저녁 먹다가 말했어요. 내일 일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일 보러요. 하루만 집 비울게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처리할 게 있어서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옷에서 모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니었어요. 뭔가 낯선 냄새였습니다. 저는 눈치챘지만 물어보지 못했어요. 괜히 물었다가 또 기분 나쁘시면 그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외박이 반복됐습니다. 항상 같은 요일이었어요. 화요일. 그리고 항상 같은 이유였습니다. 일 때문에 하루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셔츠를 들었는데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같았어요. 제가 아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저는 셔츠를 들고 그분한테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향수 냄새 같은데. 그분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담배 냄새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수예요. 회의실에서 누가 뿌렸나 봐요. 요즘 사람들 향수 많이 뿌리잖아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물어봤는데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나 못 믿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저를 믿어주셔야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러실 거면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으러 방에 들어가도 그냥 뒀어요. 외박을 해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물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며칠 후 저는 다시 통장을 확인했어요. 또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지난 석 달을 계산해 봤습니다. 총 500만 원 이상이 나간 거였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같이 살면 돈 많이 들지. 내가 쓴 것도 있을 거야. 생활비니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했어요. 식비, 마트비, 공과금. 아무리 계산해도 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생활비치고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의심하면 안 돼. 그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자자.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또 싸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분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동네 내과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 옆자리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앉으셨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했어요.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 기다리시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시간째예요. 저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저 병원이에요. 응, 괜찮아. 박도은 씨한테는 말하지 마.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도은? 그분 이름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방금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분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네, 박도훈이라고.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여자분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아세요? 저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여자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분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말하긴. 저기 카페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서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3달. 같이 산지요. 저는 6개월이에요. 여자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별했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사별했다고. 공원에서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 저도요. 새벽 산책하다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부담된다고.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은 얼마나 나갔어요? 500만 원 정도요. 저는 800이에요. 어떻게 보험금 관리해준다고 했죠? 네. 통장 정보도 알려줬어요. 저도요. 공과금 앱도 설치해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만 식어갔어요.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신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못했어요. 왜요? 창피해서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여자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이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말 못했어요. 딸이 있는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부인 있어요. 네, 법적으로요.
아직 혼인 상태예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같이 알아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연락할게요. 우리는 각자 헤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손이 계속 떨렸어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안에 계실 수도 있었어요.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교차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곧 다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저는 일어나서 그분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뭔가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저녁 준비할게요. 그분은 평소처럼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멍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저예요. 오늘 만날 수 있으세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여자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더 알아봤어요. 네. 그 사람 주민등록 확인했어요. 아직 혼인 상태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요. 부인 이름도 알아냈어요. 여자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부인한테요? 네,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분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도훈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도 피해자인데요. 또 무슨 일이세요? 또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당한 일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끊을게요. 툭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또래요. 또 무슨 일이냐고.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더 찾아봐야 해요.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려볼까요? 비슷한 피해 있으신 분 계실지도. 그렇게 하세요. 며칠 후 답글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4명이 됐어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60대였어요. 모두 사별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새벽 공원에서 만났고 사별 이야기로 접근했고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액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800만 원 나갔어요. 저는 600, 저는 1000만 원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요. 우리는 계산해 봤어요.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체 내역 캡처하세요. 문자 메시지도 저장하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 바로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이체 내역을 캡처했어요. 그분과 주고받은 문자도 저장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사본도 출력했어요. 그분이 외출한 틈을 탔습니다.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어요.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다른 분들이 답장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분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그분 휴대폰을 봤어요. 지금이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분이 서 계셨어요. 아, 제 폰인 줄 알고. 그러셨구나. 그분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그분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제 고소해야 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피해서 다른 분이 망설였어요. 창피한 건 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소하면 딸이 알게 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그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또 피해자가 나와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아. 맞는 말이야. 나만 생각할 게 아니야. 저는 채팅방에 글을 썼습니다. 고소하기로 했어요. 같이 해요. 네. 저도요.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4명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날 밤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말했어요. 내일 일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의심했을 텐데 이젠 아니었어요. 이젠 알았으니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명이 함께였습니다.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4명은 나란히 앉았어요.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용기 내셨네요. 첫 번째 여자분이 말했어요. 공원에서 만났어요. 새벽에 개 산책하다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우리 모두 똑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동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만난 지 2달쯤 후요. 저는 석 달 후.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부담된다고.
네 분 모두 안 하셨군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어떻게 나갔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10,000원, 20,000원씩이었어요. 병원비 대신 냈다고, 마트비 대신 냈다고.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5만원, 10만원. 다른 분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총 800만원이요. 저는 600, 1000만원. 저는 500만원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3천만원이 넘네요. 우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체 내역이 명확하고 여러분이 동일한 패턴으로 피해를 보셨으니 더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재판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시간도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한 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다른 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또 피해자가 나와요. 우리 다음엔 누가 당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보내준 양식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새벽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날, 복실이가 그분한테 달려간 날,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함께 마신 날, 사별 이야기를 나눈 날, 동거를 시작한 날, 첫 이체를 한 날, 모든 걸 기억해내며 적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졌어요.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적다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였어요.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했어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제 손으로 보낸 돈들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급한데 5만원만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고마워요.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모두 증거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어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뭘 입고 가지? 사소한 것도 신경 쓰였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벌써 와 계셨어요. 오셨어요? 네. 일찍 나왔어요. 잠이 안 와서. 저도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같이 가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사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사과 문이 보였어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앉으세요. 네 분 다 같은 사건인가요? 네. 용기 내셨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은데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 진술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형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전형적인 데이트 사기 수법이네요. 데이트 사기요? 네,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뺏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잘 오셨어요. 이런 분들 잡아야 다른 피해가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구나.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벽 5시 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먼저 달려간 것. 개들이 사람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 말, 커피를 함께 마신 것.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 동거를 시작한 것. 서류까지 엮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그 말,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본인이 직접 이체하셨나요? 네. 항상 제 폰으로 제가. 그게 이 사람들 수법이에요. 본인이 직접 이체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발뺌하는 거죠. 진술이 끝났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다 말하고 나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박도훈 씨 소환하고 통장 추적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네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당신도요. 우리 모두 고생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등기우편이 왔어요. 그분 앞으로요. 소환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집에 계셨어요. 우편을 받아들고 뜯어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네. 왜 이러세요? 왜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일 다 알아요. 저뿐만이 아니죠?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분의 손이 떨렸어요. 우린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이용한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 해요.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갈게요. 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네, 안 해요. 그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한테 말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것, 복실이가 먼저 달려간 것, 커피를 함께 마신 것, 같이 살게 된 것, 돈을 보낸 것, 500만 원이 넘게 나간 것, 고소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미안해. 창피해서 너한테 어떻게 말해. 창피할 게 뭐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고소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부터 제가 있을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내일 갈게요. 아침 일찍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저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딸이 싸온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응, 정말 외로웠어.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아니야, 너도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해요. 며칠 후였습니다. 우리 4명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다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요. 잠도 오기 시작했어요. 밥맛도 돌아오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잘했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진행 중이래요. 시간 좀 걸린대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당연하죠. 그 이후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천장을 보며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실이와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이웃 아줌마를 만났어요. 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잘하셨어요. 저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이제라도 잘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아요. 네. 이젠 그걸 알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새벽 저는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산책이었어요. 복실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에 앉았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매일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딸의 걱정도 이웃의 경고도 모두 의심으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랑했던 겁니다. 저를 걱정했던 거예요. 저는 외로움에 갇혀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새벽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너무 잘 통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같은 사람, 조심하세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한다면, 친구가 의심한다면, 이웃이 조심하라고 한다면 꼭 귀 기울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지 못했어요. 엄마, 돈 조심하세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제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지켜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가자, 복실아.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햇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